신돈이 1365년에 정권을 잡고 인적 청산을 벌여나갈 때 관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관료들 대부분은 유학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개혁한다며 조정을 들쑤시는 사람은 미천한 출신의 성녀입니다. 마음이 편할 관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돈이 왕을 등에 업고 하는 개혁입니다. 냉가슴 앓듯 대부분 참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정에 오래 몸담았던 신하들인 이재현, 이인복, 유숙 등이 사적으로 공민왕을 찾아갑니다. 신돈은 단정한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 변란을 일으킬 것이다. 골상이 옛날의 흉악한 사람과 비슷하다. 이러저러한 말로 신돈을 멀리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공민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숙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5회에서 유숙은 홍은박과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그때 신돈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돈이 정권을 잡으니까 유숙이 은퇴를 요청합니다. 공민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숙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조회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공민왕의 허락으로 8월에 유숙은 고향인 서산으로 떠납니다. 이때 그가 충성이 쇠하고 성의가 엷어진 게 아니라 큰 이름 밑에는 오래 잊기 어렵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이별의 시를 남깁니다. 신돈이 3년 후에 이 시를 불온하다고 터집 잡습니다. 큰 이름이 다름 아닌 공민왕을 빗댄 것이었다고 신돈이 공민왕에게 말합니다. 공민왕도 공감해서 유숙이 신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유숙은 찍혀 있어서 죽을 목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정에 오래 몸담았던 신하들이 공민왕을 찾아가서 신돈을 멀리하라고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료들은 몸을 사려야 합니다. 권력자가 등장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돈 주변에도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하루살이 때처럼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올해 32세인 이승계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1364년에 이승계가 삼선과 삼계를 동북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뒤 요동정벌이 이루어지는 1370년까지 고려사에 이승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369년 말에 그가 동북면 원수의 벼슬을 받는 것만 짤막하게 나타납니다. 공민왕과 신돈이 이승계를 최영처럼 견제할 인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366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3월에 공민왕은 원의 황태자가 보르테무르를 제거한 사실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냅니다. 보르테무르는 공민왕이 복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황태자와 키황후의 비위를 맞추는 게 낫습니다. 원이 늙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려의 상국입니다. 4월에 정도전의 동기인 이존호가 신돈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존호와 정추가 신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기록을 요약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신돈의 태도가 불경해서 민심이 흉흉하다. 무신 정권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항, 김준, 임년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지는 않았다. 신돈에게 신하로서의 예의가 없고 제멋대로다. 가만 보면 신돈의 권력이나 태도를 물고 늘어질 뿐입니다. 신돈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개혁 자체는 신진들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구신하들이 사적으로 공민왕에게 신돈을 반대했다면 올해는 신진들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이존호와 정추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색이 변호해서 겨우 좌천으로 끝납니다. 기록입니다. 좌사의 대부 정추와 우정은 이존호가 상소하여 신돈을 논하자
왕이 크게 노하여 정추를 편출시켜 동네 현령으로 삼고 이존호는 장사 간무로 삼았다. 이후 관료들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더욱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반면에 신돈에게 아부하려는 자들은 부쩍 늘어납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돈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반대가 나왔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목인길과 임군보가 유배됩니다. 3명의 내제추 재상 중 2명이 한꺼번에 실각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연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목인길이 무장으로 그를 몰라서 신돈이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제추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사안까지 모두 공민왕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목인길을 참소합니다. 임군보는 목인길을 변호하려다가 같이 쫓겨납니다. 결국 내제추에는 신돈의 신복인 김남만 남게 됩니다. 신돈의 권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공민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신돈이 하는 일에 시시콜콜 참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세력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두고 봐야 합니다. 드디어 5월에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합니다. 공민왕이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전민추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작년의 형인추정도감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돈을 그 책임자인 판사로 삼았습니다. 결국 형인추정도감이 토지개혁의 뇌관 역할을 한 것이 됩니다. 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면 당연히 백성입니다. 경제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농업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야 국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과장을 좀 섞으면 농사지을 땅이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권세 높은 사람들이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공전이고 개인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사전입니다. 사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손해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유지를 계속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공전은 줄어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겁니다. 공전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여파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어떤 농민들은 차라리 권세가의 종이 됩니다.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며 유랑 생활을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농민의 수가 줄어듭니다. 농민이 줄면 국가에서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양인의 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농민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국방력까지 약화합니다. 모두 잘못된 토지 제도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공민왕과 신돈은 이러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사연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이참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돈은 몸소 소매를 걷어붙이고 선두에서 지휘했습니다. 우선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권력자들이 강제로 탈점한 토지와 노비를 원위치하라는 겁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고 자진해서 신고하여 원래대로 돌리면 죄를 불문에 붙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죄를 묻겠다고 전국에 포고했습니다. 덧붙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좌율의 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반좌율은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죄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권세 있는 자들 다수가 빼앗은 토지와 백성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니 안팎이 기뻐하였다. 신도는 이틀에 한 번 도감해 왔다. 신돈이 겉으로는 공의를 빌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무릇 천한 노예들로 양인이 되겠다고 고소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양인으로 삼았다. 이에 노비 가운데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하기를 성인이 나왔다라고 하였다. 신돈이 군소의 마음을 거두어서 간사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부인들 가운데 소송을 하는 자가 만약 미모가 있으면 신도는 겉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인하여 그 집에 이르게 하고는 곧 간음하였다. 신돈을 헐뜯으려고 혈안이 된 조선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잘한 일을 기록하면서도 교묘히 나쁘게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보면 대단한 개혁이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줄기만 써보겠습니다. 많은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와 백성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니 안팎이 기뻐했다. 하나같이 모두 양인으로 삼았다. 성인이 나왔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